새 모녀 살해범 김태현입니다. 자, 김태현이었죠? 네,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김태현이고요. 1996년생의 남성입니다. 경찰이 공개한 신상정보 공개 내용입니다. 경찰이 어제 오후 3시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결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검거 이후에 11일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자, 승 의원님, 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김태현의 경우는 어떤 게 결정적이었던 건가요? 사실 이게 특강법이라 그래서 특정강력범죄 8조 2에 4가지 요건이 있어요. 하나는 범죄 수법이 매우 잔혹해야 된다. 근데 저희들이 언론에서 이야기하기에 부적절할 만큼 잔혹한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3명의 생명을 살해했다라는 점. 두 번째는 사실상 그러한 살해했다는 점이 일견 증거로 명백해야 되는데 지금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되었고 여러 가지 관련된 어떤 디지털 포렌식 그리고 이 김태현의 자백 등을 고려한다면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깨울 수 있을 만큼의 명백한 증거가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결정적인 어떤 전제 요건이 되었고 그 수사 그러니까 그 피의자 신상 공개 위원회에서는 이것이 바로 그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당연히 공개하는 게 맞다. 전원 일치로 공개를 했고 당연히 김태현 지금 나와 있는 나이가 청소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개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당연한 것 같은데도 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피의자 김태현이 어제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처음으로 본인의 육성을 들려줬죠. 무슨 말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일단 죄송합니다. 지금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진 않나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왜 살해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일단 네 집 앞에 몇 번이나 찾아갔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 목소리를 듣고 나서 어떤 뭐 진짜 나쁜 사람이니까 무슨 막 여론몰이를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성의 없이 얘기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뭐. 예. 목소리가 저렇게 탄탄하게 나오는 피의자 저는 잘 못 봤거든요. 사실 지금 저 상황이라면 앞에 있는 기자들이 저렇게 플래시를 터뜨리고 분명히 자기가 했는 범죄에 대한 위침이 있다면 좀 목소리가 떨려야 되는데 떨리는 목소리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지 않습니까? 일단. 자, 이 기자, 피의자 김태현은 어떤 인물입니까? 일단 저도 이제 사고 현장을 많이 다니고 그렇죠. 경찰서에서 저런 식으로 이제 피고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대부분은 대답을 안 합니다. 할 말이 없다는 뭐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답을 안 하는데 상대적으로 제가 그동안 봤던 피의자 중에서는 상당히 말을 길게 했거든요. 뭐 이 그 범죄를 저지른 뭐 조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예외적이었고 대부분 이제 이 조용히 지나가는데 상당히 어느 정도는 목소리도 조금 당당하게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랬는데 이 이제 얼굴이 알려지고 신상이 공개되면서 이제 대다수의 이제 매체들이 이 주변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이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일단 김태현 같은 경우에 이제 고교를 졸업한 뒤에 따로 이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고 이제 군대에서 병역을 마친 뒤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울의 한 지역에 이제 거주를 하면서 지내왔는데 이 김 씨의 아버지가 최근 이제 한 언론과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내성적인 성격에 군대에서 전역한 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년 넘게 서울에 있는 한 PC방을 계속 다녔는데 거기 있는 PC방 관계자 역시 꾸준히 와서 게임을 하던 게임광이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기 때문에 신상정보가 결정됐다는 신상정보 공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범행 이전에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이제 죽이는 방법 이러한 범행 수법들을 검색했다고 나오고 있고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를 입력해서 검색했는지도 확인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범행 도구라든가 범행 수법들이 너무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신상 공개 정보가 결정됐다는 내용들, 특히 이 중에서도 좀 목 부위에 자상을 입혀서 세 모녀가 모두 숨졌잖아요. 그 목 부위에 자상을 입힌 문제가 사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또 다른 가능성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 부위를 급소를 노려서 공격을 해서 상처를 입혔다는 주장입니다. 자, 지금 그리고 또 그 증거를 없애려고 한 흔적도 드러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 경찰에 이제 발견됐을 당시 이제 수차례 자해를 한 상태였는데요. 그 전에 발견되기 전에 이제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경찰이 이제 김태현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이 증거를 삭제하고 인멸하려고 했던 이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 김태현 같은 경우에는 이 세모녀 집,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하기 전에 옷도 챙겨갔던 것으로 파악됐고요. 이 범행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마포대교를 검색한 것으로 등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포대교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할 만한 단어이기 때문에 범행 이후에 스스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김태현 역시 비슷한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목 부위 자상으로 이제 세 모녀의 이 사인이 다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검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들의 전원에 따르면 이건 전문가의 솜씨 같았다. 그 정도로 정말 딱 그 급소를 그대로 이렇게 해했다. 이렇게 또 증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기자, 범행 동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나온 게 있나요? 일단 이 경찰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그랬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일단 피해자 중에 이제 큰딸 때문에 이 범행을 저질렀다 말을 했는데 함께 있는 이 단체 대화방에서 큰딸이 자신을 깎아내렸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보면 정당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일단 경찰은 이 김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정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캐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신을 이제 등한시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었다 그랬는데 이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승 의원님, 이 범죄 심리, 이 김태현의 범죄 심리,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토킹 대상을 살해해서라도 소유하려고 했던 것 같다. 또 시신 옆에서 사흘 동안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성취감을 느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전문가들의 좀 분석이 나오던데 승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건 좀 어떤가요? 사실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접근하는 게 원래 사람을 좋아할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스토킹 범죄는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은 원래 배타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전제된 범죄예요.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너를 사랑할 테니까 넌 따라와. 그게 아니면 넌 잘못된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스토킹은 정말 좀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데 그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못 갈 수 있도록 자기가 극단적인 자해를 해서 그러한 어떤 사정을 마무리 짓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저희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계획적인 살인을 통하고 마지막 피해자까지 즉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까지 사망을 하게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배타적 소유권에서 발생한 살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살해를 하는 방법이 저희들 4가지를 다 말을 했잖아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입장은 아니거든요.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면 그 자리를 떠났어야 되는데 첫 번째 살인을 하고 두 번째 살인을 기다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살인까지 하고 그리고 그 장소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제가 그 사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는 거 말하는 건 굉장히 좀 무리한 일이지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이 이 피의자가 형을 받는 데 있어서 분명히 가중되는 사유, 사이코패스라면 분명히 사이코패스는 그 사람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재범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형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재범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양형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 지금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본인은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게 우발적이라는 거는 사실은 범죄 전 과정을 보고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있지만 범행의 준비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동기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했던 어떤 결과라든지 그 이후의 행동 같은 게 상당히 치밀한 범행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발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살인을 생각하고 간 게 아닌데 거기서 뭔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뭔가 살인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가 우발적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살인을 계속했다라면 이거 자체가 치밀한 계획에 의한 살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동기 부분이 좀 정확하게 명확치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그 동기 부분부터 제대로 좀 밝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도 그렇고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얘기도 그렇고 사형에 대한 사형 좀 집행 좀 해라. 많이 집행은 아니더라도 판결이라도 좀 해라. 지금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자, 스토킹 혹은 이별의 앙심을 품고 벌어진 사건 제가 몇 가지만 전해드릴게요. 자, 당장 지난해 충남 당진의 자매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 울산 자매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부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2018년에 부산 일가족 살해 사건 4명을 죽였습니다. 그래도 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저는 뭐 변호사님이나 위원님 두 분 중에 아무나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가 분명히 저는 뭐 예고를 합니다. 무기징역 받을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 있습니다. 있지만 1997년 12월 달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분류상으로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고 분류가 돼 있고요. 그 이후로는 사형을 선고를 하긴 하지만 집행을 하지 않고 선고 기준도 상당히 대부분에서는 까다롭습니다. 동일 장소에서 여러 명 살해했을 때 성립하지 않고요. 연속으로 살인했을 때 그런 경우가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동일 장소에서 살해했다고 보면 동일한 기회, 동일 장소, 동일 시점에 살해했다 보면 지금 대법원 판례 기준대로 보면 이 건도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적인 어떤 분노라든지 그런 게 계속적으로 공감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승현님. 저는 검찰 측 입장에서는 검사는 사형 구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계획적인 살인이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형을 구형하는 게 맞고 다만 법원에서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러한 양형 판단이 있지 않을까. 다만 양형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